했던 일들을 매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번 책처럼 마치 이제 그 공약을 내가 어떻게 수행했다 이렇게 좀 어필하는 부분에서 정리가 돼 있어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느꼈던 거는, 아, 물론 이제 상권 이 책만 봐서 이게 다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뭐 자타공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지만, 뭐 타도 그렇지만, 일단 본인 스스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혁신적인 개혁적인 정책들을 좌우우면하지 않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좀 갇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민주주의자,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상징이고 내가 곧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식의 일종의 좀 자기가 파놓은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금융실명제라든지 몇 가지 그런 혁신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들을 다 커버할 만큼 또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김보람 씨도 간단히 책 읽으신 소감 좀 얘기를 해주시죠. 또 이 김영삼 대통령 하면 또 부산의 대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부산 시의원님도 들어오시고 또 부산 출신 청년들이 또 남다른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김영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나 뭐 그런 거 들은 거 없어요? 김영삼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거? 이재복 대표님. 저는 하나 기억나는 게 뭐 평가는 아니고요. 이제 그 책에도 나왔지만 책에는 중학교 때부터였나요? 책이 네. 안 나왔다. 그 영상이 중학교 때부터였나? 김영삼이 이제 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뭐 책상에 붙여놓고 했다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써놓고 이제 공부했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어릴 때 꿈을 갖는 거의 중요성 이런 얘기를 부모님과 나누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때는 일제 시대인데 일제 음. 시대라 한국 사람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이란 제도도 나타나기 전인데 어, 대통령이 됐다는 꿈을 가졌다는 게 약간 뻥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음, 김영삼이 일제 시대부터 미국에 관심을 가져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보람 대표님, 김보람 씨, 네, 보람 씨는 책 보면서 어떤 소감 드셨나요? 예, 뭐, 네, 김영삼 대통령, 네, 뭐 초원 복국이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고요. 초원 복국 사건. 네.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인왕산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예, 인왕산 너무 좋아하는. 인왕산 뭐 개방을 또 김영삼 대통령이 20몇 년 만에 인왕산 개방을 또 라고 하니 김영삼 대통령이 개방을 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그 본인이 쓰신 거기 때문에 회고록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개혁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아까 뭐 이제 제복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 뭐 실명제 이것도 이제 그 금융 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 재정 뭐 경제 명령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혁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군 개혁을 한 것들 하나회를 척결하고 네, 뭐 기무사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뭐 기무사령관과의 독대도 폐지하고 뭐 그 대민 정보를 취급하는 기무사 내 정보처도 폐지해서 이제 기무사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한 거라든지 또 이제 농정 개혁에서
농어촌 발전 특별세를 이제 새로운 재원으로 확대해서 뭐 또 농어민 연금제도 하고 뭐 가족 단위 전업농도 집중 육성하고 이렇게 여러 그 분야의 이제 개혁을 한 것들 그리고 어쨌든 이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IMF 좀 이거 그 뭐 초래의 원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부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정부의 그 경영의 관점을 이제 굉장히 좀 도입하려고 노력은 했고 그거를 굉장히 좀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좀 어쨌든 인상에 남았고 그리고 이때는 한창 이제 그 세계화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그 세계화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구상해서 세계화 내각을 출범시켜서 모든 분야에 그 세계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또 그렇게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여러 개혁들 중에서 저는 어쨌든 가장 그 인상에 남았던 그 개혁이 그 정당 그 민자당부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그 정당의 개혁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의 그런 정당들의 뭐 위기, 정당의 상황들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도 저는 조금 이 부분이 되게 인상에 깊었고 이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단 민자당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권당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권당의 스스로 이제 고통 분담을 통해서 정당의 개혁을 이제 정당을 급진적으로 개혁해서 그러한 개혁의 기풍이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 재생산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뭐 마치 독일의 그 뭐 68 혁명이 때 대학부터 해서 그 대학의 개혁이 이제 사회 전 분야로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뭐 또 도덕성 검증을 또 바람을 또 불러일으켜서 뭐 사회 지도층의 재산 공개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본인 스스로부터 재산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뭐 일련의 사태들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명예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도덕성 검증을 이제 철저하게 하려고 했고 또 어쨌든 정치 자금 특히 이제 정치 자금을 이제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뭐 실제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본인은 끝까지 재임 기간 끝까지 약속을 이제 지켰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만은 뭐 자부할 수 있다 뭐 이랬던 부분에서 어쨌든 좀 네 그 뭐 선거 또 정치에서의 좀 그런 깨끗함을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뭐 이런 노력들이 아무래도 지금의 이런 또 상황에 비추어서도 좀 더 크게 네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자 우리 최웅님 씨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웅님이 그 잠깐 음소거 키고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지금 테리 없나 옆에? 있고요. 사실 오늘 가족 여행을 왔는데 애가 이 시간대 좀 잘 줄 알고 한다고 했다가 아직 안 자고 있지만 다행히 조금의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 무역협회 다니고 있는 최웅님이라고 합니다. 책은 산 거는 다 읽었고 학원 조금 더 읽고 있었는데 저는 주로 뭐 이 모임 하는 책들은 출근길에 보거든요. 아침에 지하철에서. 그래서 조금씩 보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앞에서 많은 분들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정리가 좀 됐는데 제가 조금 예, 옆에서 제가 좀 느끼기에 김영삼 씨는 그 과감한 정치 예, 배경 소리를 그냥 신경 써주지 마시고요.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쭉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신경 안 쓰고.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운명의 여신은 과감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던 그 과감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운이 좋게 군부 물론 자기가 삼당합당을 통해 정권을 잡긴 했지만 어쨌든 군부 시대와 단절한 문민 시대의 대통령으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뭐 금융실명제, 뭐 정당개혁, 고위공무원, 뭐 이제 돈 재산 공개 이런 것들 군부 시대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슈. 그러니까 박정희랑 전두환은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노태우는 조심스러워서 못했던 것 같은데 김영삼은 과감하게 그냥 파바박 해버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에도 그냥 없애버리고 그게 다행히 다 좋은 효과로 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씨는 과감하지만 이 자기가 하는 조치의 파장을 깊이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과감하게 한 그 행동들이 다 그 시기에 잘 맞물려 가지고 좋은 효과들로 이어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뭐 적어도 후세가 평가하기 유일한 게 그 세계화 자본시장을 너무 빨리 급격하게 개방해서 IMF 위기가 왔잖아요. 그거는 역시 과감하게 취한 조치지만 좀 나쁜 결과를 낳은 사례였던 것 같고 나머지들 책에 나온 것들은 좀 대체적으로 그냥 적어도 책에 나온 내용으로는 좋은 효과를 낳았는데 그 배경에는 김영삼 씨의 과감성이 있었다. 이게 좀 되게 두드러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제 초반에 군개혁,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정당개혁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첫 2년 동안에 수행을 하고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물론 김영삼 씨 본인의 말이지만 세계 정상들의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최초의 민주화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써 있는 게 전부 사실이라면 굉장히 많은 호의를 보이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뭔가 한국이 적어도 그 시절에는 중국이 아직 부상하기 전이니까 일본은 뭔가 약간 민주주의 국가지만 일당 독재하고 있어서 좀 이상한데 얘는 어쨌든 막 경제도 부흥하고 정권 교체도 과감하게 하는 되게 매력적인 국가로 보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서 많은 뭐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의 정상들이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했는데 되게 운이 좋은 거죠. 그 본인이 최초의 민주화 출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3당 합당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뭔가 좀 위험한 수를 둬서 권력을 잡아서 먼저 문민 대통령이 돼서 그런 이점들을 좀 누렸던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그 이 권력에 대한 욕심,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 이게 또 김영삼 씨에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딱 그 시기에 그런 생각이 좀 전체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시행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미리 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카톡방에도 썼는데 제가 이 책 보기 전에 대학교 때 두 개의 한국이란 이제 돈 오버도퍼가 쓴 북핵 위기를 다룬 책을 좀 봤어요. 거기에 1차 북핵 위기, 2차 북핵 위기가 나오고 김영삼 씨 재임 중에 1차 북핵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책에서 받았던 느낌은 뭔가 되게 미국이랑 북한이 잘 대화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YS가 투자를 놓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그 책에서 받았었거든요. 그 자기의 입장 내지는 자기의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1차 북핵 위기가 굉장히 요동치게 만든 그런 사람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제가 보는 시각이 바뀐 게 YS가 계속 주장했던 게 한국을 이제 제껴놓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지 마라. 어디까지나 한국이 주도가 돼야 되고 그 협상에서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따라와줘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경수로도 한국형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이름도 한국 이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잖아요. 김영삼 스타일로. 클린턴이 좀 당황했겠죠. 뭐 한국의 지도자가 되게 세게 나오네. 그런데 저는 그때는 되게 강짜 부리는 걸로 기억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태우와 특히 이어서 보면은 노태우도 이 남북 관계 또는 뭐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를 해야 되고 한국을 제껴놓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하는 건 좀 반대했던 것 같고 YS도 그냥 그 외교 노선을 좀 따라간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YS만의 자존심 세우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우리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 간의 직접 협상을 오히려 많이 유도하고 그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적극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이제 이런 노선이 틀린 거냐? 저는 조금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90년대 말까지의 한국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
국제에서의 위상과 2000년 이후의 느낌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만 놓고 미국과 북한이 한국에 불리한 어떤 협상을 타결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배제된 그런 어떤 뭐 위기감 게 있었던 것 같은데 2000년, 2010년 이후에는 좀 자존감이 훨씬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만약에 협상에 도움이 되면은 미국 간에 직접 대화도 하라고 오히려 좀 권유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떼서 조금 더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이정화 의원님 아까 조금밖에 못 읽으셨다고 했는데 그냥 간단히 읽은 소감이나 부산 지역에 계시니까 부산 지역에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평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듣고 자라셨는지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은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저는 그때 초등학생인지 학교를 다니기 전인지 그런데 친척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때쯤이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김영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뭐 IMF가 온 것도 외국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는데 김영삼이 자존심을 세우고 뭐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요구를 안 들어줬다가 IMF가 생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미화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사촌 오빠가 양산에 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김영삼이 구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 여공들 무슨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네네. 그렇게 한 번씩 강하게 약자들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고 또 부산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고 했던 그런 그 행동했던 일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 뭐 그런 약간 무한한 애정을 주던 그런 기억만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서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민주당에 오게 된 게 말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거는 모두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기존의 그 부산이나 TK에서 하던 그런 행동들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저는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시작하는 단계에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 씨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는 영원히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굳이 시작 부분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건지 봤더니 2001년에 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큰 제목을 김대중 씨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이라고 책을 써놓고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호칭을 빼는 게 뭔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책을 쓴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보궐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3년에 대한 평가일 수 있으니까 여기 제일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어제의 정부와 오늘의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국민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투표한 사람들이 내가 그래 이렇게 지지를 한 보람이 있어라는 거를 그 초기 단계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 기대가 높을 때 딱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한 번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이 된 적이 없는데 지금은 47명 중에 처음에 41명이 민주당이 됐거든요. 그러고 민주당 의장이 나오고 의장 집무실이 있고 그 접견실이 크게 있는데 거기를 그 전반기 의장은 이으몰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넓은 공간에 중간에 뻥 띄어 있는 소파를 이렇게 놔서 외부에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되게 먼 거리에서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벽 쪽으로는 계단형 의자를 그 붙박이 가구로 계단식으로 의자를 배치하고, 가운데도 그냥 회의 테이블을 그 사람 인원수에 맞춰서 배치해서 좀 원탁으로도 회의를 하기도 하고, 뭐 앞쪽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여는, 그러니까 의회가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만, 기존의 소파를 빼고 공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걸 고민하고 저희는 일을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안가 다 때려 부수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초반에 확 하는 그런 게 좀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제가 만난 지역의 지역 주민의 따님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영주권을 유학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게 아슬아슬한데, 그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민자 정책을 하면서 좀 그 영주권 내주는 것도 엄격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되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잘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는 바로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바뀌었을 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사실 김영삼 대통령의 패턴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는 약간 잊혀진 인물처럼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비해서 김영삼 정부까지만 해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한국 정치에서의 위상은 정말 엄청났는데, 이게 퇴임할 때 IMF가 터지고 나니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원래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넘어간 거지, 절로. 3당 합당을 통해서. 그래갖고 주진학부터 만들고 이렇게 저쪽이랑 가버리니까 지금 김영삼 사진이 국민의힘에 걸려 있어요. 국민의힘 당사 그 회의실에 김영삼 사진을 박정희, 이승만하고 같이 걸어놨다고. 홍준표 대표 시절에. 왜냐면 홍준표를 김영삼이 영입해서 정치권에 끌고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영삼을 안 치고 이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역대 대통령으로 모셔져 있는 거죠. 그것도 최근에서야 겨우 됐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김영삼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하고, 내부적으로 내심 박정희나 이승만을 좋아하지, 김영삼은 뭐 그냥 시큰둥해요. 홍준표가 사진 다 걸어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리고 민주당은 당연히 배신하고 넘어갔고, 또 김대중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계속하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민주화 세대도 김영삼 별로 인정 안 하고, 산업화 세대도 김영삼 별로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양쪽으로부터 사실은 인정을 못 받고 약간 중간에 붕 떠버린 역사적 인물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 실없는 사람처럼 약간 희화화된 측면이 있고, 사실 또 본인이 그런 약간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 사실 이 책에 김대중 씨 하면서, 이게 나중에 우리 김대중 자서전을 한 번 더 볼 건데, 학원까지 보면 뒤에도 계속 김대중 얘기가 나와요. 김대중이 정계 복귀하고 나면 김대중 씨가 이끄는 야당은 뭐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발목 잡았다. 계속 비난해. 그러니까 김대중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왜 비난하겠어요?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비난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김대중 자서전에서는 김영삼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87년 단일화할 때 조금 언급되는 정도 외에는 김영삼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어. 그건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김영삼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김대중은 철저히 박정희를 의식해요.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하고, 박정희나 뭐 이런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김영삼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언급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김영삼은 끊임없이 김대중을 언급하고, 김대중에 대해서 의식하고, 퇴임 이후까지도 김대중과의 어떤 그런 어떤 열등감, 경쟁의식, 그런 거에 사로잡혔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약간 어린애 같은 면을 마지막까지 걷지 못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이 책에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랑. 내가 대통령이 됐어. 너무 좋아. 그랬더니 막 주변에 그 국민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 또 지역 주민들도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뭐 그런 거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회고록이라는 게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늘어놓은 거야. 그 보면 시시콜콜하게 뭐 남미 순방간 얘기, 뭐 어디 순방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혀 이름도 모르는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대통령들 만난 얘기까지 다 써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본인이 뭐 이제 일기처럼 기록을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늘어났다. 아유 우리 테리 나타났네요. 테리야 반가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영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님이가 잘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과감한 그 대통령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또 김영삼이 아니면 하기 어려웠을 만한 일을 많이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을 했다. 보면 일단은 금융실명제 굉장히 큰 일이죠. 사실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실명으로 은행 계좌 입금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 얼마든지 차명으로 가짜 이름으로 은행 계좌 파가지고 돈 얼마든지 이렇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시대였고 그로 인한 부정부패가 엄청 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금융실명제를 본인이 그렇게 치고 나가가지고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임기초이할 걸로 기대를 못했는데 해냈다는 점이라든가 또 하나회를 전격적으로 그렇게 척결한 것. 사실 지금 우리 미얀마 군부 보세요. 미얀마에서 지금 군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정권 뺏기고 사람 쏴 죽이고 이러는 거 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군부 정치를 청산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민주화를 한 제3세계 국가 중에 이렇게 깔끔하게 군부 정치가 청산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저기 남미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여전히 군부가 툭하면 쿠데타 일으키고 아니면 아직도 군부 출신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김영삼 정권 이후로는 군이 뭐 정치에 개입한다든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거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건 사실 김영삼의 어떤 과감한 조치가 아니었으면 되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와 하나의 척결이라는 건 사실 김대중이었으면 그렇게 과연 과감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업적은 업적이다. 김영삼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직자 재산 공개 같은 것도 사실 대통령부터 이렇게 딱 자기가 먼저 자기 재산 다 까고 칼국수 먹으면서 이렇게 실천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우리 공직자 재산 공개 당연하잖아요.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도 공직자 재산 공개 매년 하니까 딱 변동사항 나와갖고 기자가 그거 찾아서 기사 써버리니까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인들의 위선 이렇게 뭐 이런 게 다 밝혀질 수 있는 것도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LH 사건 때문에 그 재산 공개 범위를 좀 일반 공무원한테까지 다 넓히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마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실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사회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주력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크고 이건 뭐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사항이고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자기 자랑이 많고 김대중 비난하고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좋게 안 쓰고 당시에도 많이 팔리지도 않았어. 대중들이 많이 읽지도 않았지만 나는 요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양반이 추구했던 나라 이 김영삼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세계화된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엔 세계화란 말 갖고 되게 사람들이 놀리고 세계화라는 게 뭐냐 그래갖고 영어로 SE, GE 뭐 이렇게 세계화란 말을 만들고 그렇다는 걸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 때문에 놀림 당하고 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세계화란 말도 굉장히 놀림거리가 되고 그랬지만 그게 뭐였나라고 들여다보면 결국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속도 조절의 문제가 좀 있었을 수 있으나 김영삼이 하고자 했던 길, 그러니까 이제 금융을 자유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한국적인 거에서 세계적인 그 트렌드에 맞게끔 뭐 교육 제도도 그렇고 경제 제도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경제 운영 방식도 그렇고 이제 뭐 복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크게 보면 방향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뭐 나중에 김대중 정부도 다루겠지만 김대중 정부 때 정보화 다 깔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다 깔고 뭐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정보화도 김영삼도 얘기해요. 정보화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보화에 관한 다양한 인프라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김영삼 정부 때 이미 사실 대통령이 챙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영삼 정부가 만들려고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의 큰 틀 안에서 우리도 계속 그 방향으로 왔다라는 거야. IMF라는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정부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왔다.
그리고 김영삼도 그런 면에서 그 추구했던 방향이 틀린 건 아니었다는. 김영삼 정권이 추구했던 어떤 그 국가의 개혁 방향이 결코 틀린 건 아니었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제 무역 구조 하에서 굉장히 이제 큰 성과를 내면서 어쨌든 그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선진국의 문턱에 이미 선진국이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선진국 뭐 직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국가에 대한 개혁 방향 자체는 그렇게 틀리게 잡지 않았다는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좀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다만 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런 거는 천천히 좀 얘기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북핵 문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 많이 하죠.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고, 그걸 김영삼이 뭐 자기가 클린턴한테 막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 막 지금 뭐 전쟁 절대 안 된다고 막 일장 연설을 해서 그 북폭 위기를 막았다. 사실 1차 북핵 위기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덕분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카터한테 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터가 가서 김일성 만나서 해결했다.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김대중 쪽에서 하는 얘기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클린턴한테 전화해서 막았다. 카터는 자기가 가서 김일성 만나서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용준이라고 이 북핵 문제 관련된 특별 대사 역할도 하고 뭐 그랬던, 이 외교부에서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전담했던 유명한 외교관이 있어요. 이용준 전 대사인데, 이 양반이 쓴 북핵 위기 30년 뭐 비밀 뭐 이 책도 있고, 또 위험한 선택 이 책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당시에 1차 북핵 위기 과정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 뭐냐면, 일단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1차 북핵 위기가 처음 터졌을 때 처음부터 북한 폭격 약간 고려했었는데 진작에 그건 배제됐다는 거야. 그 안은.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일단 미군 사망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군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미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전쟁을 벌여갖고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망하는 거를 도저히 미국 내에서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진작부터 이 북한을 직접 폭격하는 안은 이미 치워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왜 그렇게, 김영삼이 특히 왜 그렇게 그 난리를 쳤느냐. 근데 이제 북한이 핵을 자꾸 NPT 결의를 위반하고 NPT 제재를 위반하고 자꾸 핵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보리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안보리 제재를 하면 이건 전쟁으로 받아들이겠다.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잘 몰랐어, 미국이. 지금은 북한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놈들 또 저러는구나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그때는 북한이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보리 제재만으로도. 그래서 안보리 제재를 하려면, 안보리 제재 뭐 경계 제재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선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놔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일단 빼놓고,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안보리 유엔 제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그게 이제 당시 미국의 외교 안보의 뭐 전문가들이 회고록을 내거든요. 위기 맞추고 나면. 그 회고록을 다 뒤져보니까 나중에 외교부에서 그걸 다 분석을 해본 거야.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북한을 폭격하는 옵션은 진작에 배제됐고, 안보리 제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오해를 한 거죠.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바로 그 장수정포가 날아올 텐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클린턴한테 전화해서 한밤중에 막 쏟아부은 거야. 절대 북한 폭격하면 안 된다. 근데 미국은 애초에 폭격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안보리 제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뭐 왜 이러시나 이러고 그냥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폭격 안 합니다 이러고 끄는 거지. 근데 김영삼은 그걸 내가 전화해서 폭격을 안 하기로 했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다. 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리고 자기 회고록에도 그렇게 쓴 거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또 자기대로 자기가 카터를 설득해가지고 북한에 보내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폭격을 안 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자기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지. 근데 실제로 미국 외교관들의 회고록을 보면
이미 북한 폭격 옵션은 진작에 배제됐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북한이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진작에 사실 그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더 고립해가지고 압박했으면 사실 북한 정권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왜냐하면 동유럽 다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소련 해체 이후에 지금 공산주권이 다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 그때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기가 막힌 외교전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데 거기서 사실은 안보리 제재를 강력하게 해서 훅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김영삼이 오판을 한 거지 사실은. 라고 이제 그 이용준 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뭐 이게 100%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직업 외교관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김영삼은 그럼 그때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꿨느냐?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카드가 훅 온 거지 자기한테. 김영삼은 이 문민 대통령이고 첫 번째 그 민주화된 이후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통일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 또 북한과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그런 야망이 되게 컸고. 근데 이제 김일성이 더군다나 김정일보다 김일성하고 하면 더 뽀대 낫잖아요. 김일성이 누구예요? 그 김일성이잖아요. 6.25를 일으킨 그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뽀대가 나.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를 카터가 딱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뭐냐 하면서 사실은 그전까지 굉장히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강경하게 북한을 압박하다가 여기서 대북 압박 대열에서 팍 빠져버리는 거야. 김일성과 정상회담 합의를 딱 받아오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의 어떤 대북 정책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는 포위 전술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한 축이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대북 압박 전략이 그 한쪽이 망가지고 그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로 가면서 대북 유화 정책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김일성이 죽어버리니까 또 다시 강경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180도로 막 360도 바뀐 거죠. 널뛰기를 막 해버리니까 김영삼 정권은 예측 불가능하다. 이게 김영삼이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생겨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다. 경제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사실은 응답하라 1994, 1997 뭐 이런 그 좋은 시절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드라마들 그 많이 나오죠. 그 사실 90년대 한국이 가장 사실은 양극화도 적고 그리고 다 같이 잘 살고 경제도 굉장히 성장하고 노태우 정부 이후에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절로 기억하는. 그리고 문화도 되게 많이 발전해서 90년대 뭐 서태지 나오고 뭐 그런 뭐 음악이나 뭐 영화 산업이나 그런 게 물론 영화 산업은 나중에 김대중 정부 이후에 발전한 거지만 그 좋은 시절로 우리가 기억되는 그런 좋은 시대였다. 그리고 김영삼은 그런 면에서 되게 그런 소프트 파워 최초의 민주화된 문민 대통령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먹어줬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아직 완전히 경제 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아쉬울 게 되게 많았고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고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존중해줬고 근데 일본도 지금처럼 완전히 극우로 넘어가기 전이어서 일본 정치인들이 그래도 염치가 있었고 보수 정치인도 그렇고 뭐 다 김영삼을 되게 존중을 했죠.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존재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대통령이고 김대중은 두 번째 문민 대통령이었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또 김대중이라는 사람 자체가 국제적인 브랜드가 원래 있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의 나치 사건을 겪으면서 또 미국 망명을 하면서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이미 다 교류를 하고 있었고 국제적인 셀럽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브랜드가 있었고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 시절이 정말 우리나라가 그 국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제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그런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다라는 건데 그건 참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비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무슨 에이펙 정상회의 해가지고 막 정상회의 엄청 많이 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보면 요즘은 보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잖아요. 또 코로나 이후엔 더욱더는 뭐 해외 나가지도 못하는데 대통령들이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국제사회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사회가 뭔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막 이렇게 협력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제도,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국제사회의 그런 제도를 만드는 작업이 한참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제 정상회의들이 되게 많았지. 그런 데서 김영삼 다니면서 그런 자기 존재감을 뿜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에 좋은 어떤 계기를 만나서 되게 어떤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자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임기 초에 굉장히 높은 90% 가까운 지지율을 받다가 나중에 점점 깎아먹으면서 마지막에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그런 패턴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다 그 패턴을 따라가는, 이제 그리고 또 자기가 완전히 그 이전 정부를 다 청산해버리는 청산주의적 태도. 그 이전 정부는 다 잘못된 정부였고 나부터 다시 새로 된 나라 만드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어떤 정부의 태도, 그런 것도 사실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됩니다. 이 역대 정권은 다 부정하고 잘못된 정부니까 다 청산해야 되고 나부터 새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나라 새로 만드는 거다. 이런 태도가 사실은 그다음에 김대중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실은 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되게 안 좋은 면이죠. 근데 그런 청산주의적 태도를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만드는 것도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 등장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여러 가지 그 한국 대통령제의 그런 폐해, 어떤 명방, 좋은 점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대통령제의 어떤 그런 패턴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의 어떤 공과 과라는 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틈나는 대로 좀 들여다보면서 복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김영삼이 대통령 회고록이라고 해서 앞부분을 잘라내고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썼을까라는 거야. 역사에 그 이후부터 남기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 이전에 3당 합당을 했잖아요.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한 이 부제가, 이 장서전의 부제가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이에요. 그런데 민주화 내용은 다 건너뛰어버렸잖아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마지막에 3당 합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뽀대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에 보면 김대중 자서전은 1권이 그 대통령 되기 전까지 내용을 쫙 다시 정리를 했잖아요. 그 전에 그런 책이 여러 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책을 다시 낸 이유는, 왜냐하면 김대중은 타협하지 않고 결국 야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도 너무 소중한 거야. 근데 김영삼은 솔직히 말하면 3당 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은 사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얘기하면 좀 창피하고. 그리고 그 노태우 자서전에 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노태우한테 1,000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았어요. 대선을 치르면서, 92년 대선을 치르면서. 근데 그 얘기 또 싹 빼놓잖아요. 그 얘기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노태우한테 정치자금 받아가면서 대선 치렀거든,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걸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예 건너뛰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노태우는 되게 황당한 거죠. 아니, 양반 분명히 나랑 같이 2년 가까이 정책협의 여당 대표로서 다 하고 내가 1,000억 원 가까이 돈을 마련해갖고 김영삼한테 정치자금 지원해주고 노태우로서 최선을 다해서 김영삼을 지원을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싹 모른 척하고 그 이전 정권을 다 부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진짜 황당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김영삼은 그냥 그 과거는 다 잊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냥 그렇게 했던 거는 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 들어갔던 거였고, 내가 대통령 된 이후부터 역사에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회고록이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사실 굳이 안 써도 될 내용까지 그러니까 개인적 영광의 시기를 엄청나게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 회고록이라고 해서 일부러 대통령 된 이후부터 자세하게 쓰고, 그리고 또 사실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굉장히 분량도 적게 했죠. 뒤에 보면 IMF 터진 거나 이런 거 아주 짧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서전에 보면 그 마지막에 보면 IMF 터지는 과정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수많은 경제 전문가를 다 만났다는 거야. 그 관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업인들까지, 재벌 총수까지 다 만나고, 심지어는 혹시 여럿이 같이 배석해 있으면 솔직한 얘기 못 할까봐 일부러 배석자 물리치고 둘이서만 얘기하는 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경제 상황을 챙겼다는 거야, 자기 딴에는. 근데 아무도 자기한테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야.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위기여서 IMF 갈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경고를 자기한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자기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경제가 어렵다는 경고를 안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정말 본인은 정말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김영삼 정권 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나라가 돼서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데 깜깜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굉장히 큰 교훈은 머리는 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김영삼이 한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몸은 빌릴 수 없다. 이게 이제 김영삼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김영삼 원곡 중에서 김영삼은 자기 조깅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항상 이 책에도 보면 어딜 가나 조깅한 얘기가 나오고 막 클링턴도 조깅으로 자기가 막 이기고 뭐 그랬다는 걸 자랑, 되게 어린애 같은 그런 자랑을 막 늘어놓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머리는 전문가들 통해서 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머리는 뭐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두환이 뭐 김재익 씨한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도 관료나 뭐 교수 똑똑한 사람 써서 맡기면은 경제는 굴러가고 대통령은 정치만 챙기면 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게 사실은 이미 경제 자체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업이고 그걸 못하면 사실은 대통령 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자기 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도 경제를 외주를 준 거죠. 장하성, 김상조 이런 어떤 진보 진영에서 가장 브랜드가 컸던 유명한 교수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경제를 외주를 준 건데 이제 그 결과가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인상 뭐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아쉽다. 다음 정부는 누가 됐든 이 경제에 관한 어떤 자기 나름의 안목과 철학을 가지고 적어도 머리를 빌리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좀 그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추가로 하시고 싶은 얘기나 토론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시죠. 우리 이재복 씨부터. 이재복 대표님. 네, 저도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책에 있던 내용들이 다시금 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지만 특히 이정화 의원님과 최웅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좀 겹치는 부분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초에 굉장히 자기가 하려고 했던 개혁적인 일들을 다 밀어붙였었잖아요. 또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거 지금도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들이 다 그렇게 했던 일들인데 아까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로 평가됐던 것들 중에서 최초의 문민정부로서의 어떤 그 명분이 있었다 그런 건데 네. 근데 사실 그런 의의는 외교를 할 때 그런 외국 정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에서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개혁적인 걸 한 것들은 외교보다는 내치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에서야 문민정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전에 이제 군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그런 군인들이 가장 엘리트였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이제 내부적인 상황에서는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얼마나 컸을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였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들어선 그 대통령이라는 그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 컸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더 문재인 정권 초기에 하려고 했던 개혁적인 일들을 왜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졌고, 그럼 그 왜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정권의 성격, 이제 여당의 성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가 그 성격이나 자기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차지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고 또 그게 중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시스템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개인의 캐릭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권이 좀 아쉬웠고 다음 정권은 또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 우리가 또 뭐 이번 선거를 얘기할 때도 선거는 역시 뭐 조직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정당의 뭐 이제 인프라나 혹은 뭐 조직력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런 것보다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개인의 추진력, 캐릭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지금부터 좀 짧게 빨리빨리 치고 치고받고 네네네 합시다.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글을 이제 표현할 때 정책에 대해서 정책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요즘 제가 이제 공공정책을 공부해서 더 그런 게 보였었는데 정책을 자기가 펼쳐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이 정책은 뭐 수혜 그룹은 뭐 적은 반면에 뭐 이제 그 뭐 이제 뭐 이런 비용 부담해야 되는 쪽은 크기 때문에 뭐 어떻다 그런 분석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전 예, 책에서는 좀 볼 수도 없었던 부분이라서 아 김영삼 대통령이 뭐 개인의 성격상 추진력 이런 것도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 학습도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도 성공할 수 있었던 좀 이유였던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한마디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떤 정치를 또 지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전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 그 일종의 인수위 성격이 있었던 광화문 1번가 여기서 이제 수기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 원전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전이란 그 주제와 관계없이 저는 수기 민주주의 방식을 한다는 거에 사실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민주주의 제도로서 제도를 이렇게 개혁하고 제도를 더 굳건히 해 나가는 것과 아니면 정말로 그 비전과 추진력이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과 물론 두 개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뭐가 더 중요할까 하는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사실은 임기 초에 정광석과 같이 개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김영삼 정권이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김영삼 정권 하면 떠오르는 업적은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척결이에요. 근데 그게 임기 초에 다 해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퇴임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꼭 하고자 하는 개혁은 임기 초에 미리 계획하기 딱 정광석 것처럼 지지율 높을 때 국민의 지지를 얻고 하지 않으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로 인해서 저항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혜택받는 사람은 다수인데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개혁 잘 동의가 안 되거든. 근데 김영삼 정부가 아주 임기 초에 그걸 전략적으로 잘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김영삼 되게 전략가인 거죠. 그런데 그럼 문재인 정부는 왜 못했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업적, 개혁 업적 뭐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잖아요. 거의 이제 레임덕 상황인데 기억나는 거 뭐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럼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걸 못했을까? 그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토론해볼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좋은 점 잘 지적해 주셨고 우리 김보람 대표님, 김보람 대표님도 이 주제를 이어가도 좋고 아니면 따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고. 네, 저도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군개혁, 뭐 정당개혁, 뭐 금융실명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그 개혁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 이게 딱 나열이 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록에 이런 걸 썼을 때 정말 어떤 그 개혁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또 생각을 했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때 이제 윤범희 기자님 말씀하셨던 지지율 부자, 지지율만 부자다. 지지율만 부자. 그러니까 이게 높았던 지지율을 딱딱딱딱딱 까먹으면서 이제 하고 싶은 개혁들을 다다다닥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지율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한 거죠. 너무 이렇게 조금 뭐 집착은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또 이게 지지자들의 뭐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강단이 조금 그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이렇게 주위에 목소리에 좀 휘둘리는 거기에 이렇게 거기서 흔들려 버리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의사 정원 한 들었습니다. 명도 못 늘렸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변호사 정원을 1000명까지 늘렸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변호사 정원이 1년에 50명, 100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1000명까지 정원을 늘렸다고. 나중에 로스쿨에서 2000명이 됐죠. 근데 그 문재인 정부는 의사 정원 늘리겠다고 해놓고 한 명도 그걸 못 늘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실은 실력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하여간 계속. 예, 그리고 조금 저는 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취임사 전문 신한국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취임사 전문을 되게 좀 찬찬히 읽어봤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조금 인상에 깊었고 이게 폐쇄와 경직에서 이제 개방과 활력의 시대로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 불신의 사회에서 신뢰, 그리고 나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때 정말 이 아주 오래된 이 취임사 여기로부터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 이제 교육에 관한 얘기도 취임사에 있고 또 정치에 대한 정치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물론 우리는 조금씩 다 발전을 해왔지만 또 얼만큼 또 여기서 또 진보를 해왔나 늘 좀 그 대통령들의 그 책들을 읽으면서 늘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의 또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것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또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또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또 그런 것들도 얘기를 또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취임사는 사실 지금 새 대통령이 그대로 취임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 과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홍님 씨 논의를 이어가셔도 좋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셔도 좋고. 네, 몇 가지 좀 얘기하면은 그 첫 번째는 한국 위상이 진짜 김영삼 때 높았던 게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장점인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뭔가 일이 생겼대요, 김영삼이. 그래서 걔 1시간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장점인 1시간 기다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1시간 기다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상이 바뀐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연히 한국은 많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여기서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우리가 그렇게 좀 주목받고 중요시되는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강대국 외교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그냥 그거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취임 초 되게 중요한데 미국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그 First 100 Days라고 이 취임 초 100일 안에 뭐 했는지 못하면은 임기가 다 지나가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그 중간 선거가 2년마다 있기 때문에 첫 1년 지나고 나면 바로 선거철이라서 뭐 할 수가 없고, 근데 1년차 때 뭐 못 보여주면은 2년차 임기 지는 거거든요, 중간 선거. 그럼 나머지 2년은 끌려가면서 끝나는 거라서 첫 100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걔는 박혀 있는데 그 중요성은 많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근데 거꾸로 그러면 그럼 첫 100일에 뭔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면은 대통령 본인이 또는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집단이 취임 초에 해결하자 하는 그 이슈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행히 이제 김영삼 씨는 되게 특이한 게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었을 텐데 왜 그게 가능했냐 하면은 이미 그 전 시대부터 누적적으로 이거는 문제고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다 공유가 돼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의 적별,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시재산공개 이런 거 다 누가 봐도 문제였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풀어야 될 문제가 명확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걸 해버리면 됐었는데 잠깐만. 괜찮아. 아빠가 나중에 해줄게. 아빠 아니에요. 그럼 소개해. 제 테니스 친구. 됐어. 끝났어. 이제 가. 아유, 괜찮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치 집단이 미리부터 정책에 대한 공부나 세계적 흐름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뭘 해결해야 될지 정의하는 것부터가 되게 어렵고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기후변화, 미중 간의 기술패권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지금까지는 그냥 남 뺏기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선도할지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YS 같은 전략적 사고를 가진 정치적 감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도 그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 이제 거기서 또 더 나가면 이제 서양에서는 다른 영역에서 갑자기 갑툭튀하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없어요.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젊을 때부터 빡시게 훈련받아서 나오거든요. 마크롱만 하더라도 마크롱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게 그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행정학교 나와서 그 금융회사 들어가서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 익히고 정치는 미리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정치적 감각에서 금융을 익힌 다음에 그 최연소 그 사회당 정권의 뭐 금융장관인가 뭐 했었고 이렇게 쭉 발표하거든요. 뭐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서 갑자기 오시는 분들 뭐 지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뒤늦게 공부하는 건데 그걸로는 그 정책적 감각이랄까 이게 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왜냐하면은 어떤 자기 영역에서 실무를 잘하는 거랑 나라 전체의 정책에 대한 감을 갖는 건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서 두 가지가 일생에 걸쳐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일생에 걸쳐 병행하지 않고 갑자기 막 벼락치기 공부해서 나오면 정권이 주어지더라도 뭘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이 이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권력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끌어오신 그런 게 심연이 있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어떤 본인이 명확히 풀고자 했던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정화 의원님 어떠세요? 이정화 의원님도?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 합당을 하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라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온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이유가 호랑이 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를 초반에 확 보여줬어야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에 띄고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동안 많이 요구했던 일들을 빨리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아마도 먼저 쉬운 문제 먼저 다 해결을 해왔을 거예요.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그럼 지금 남은 거는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도 개선을 하거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그대로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그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다수당이지만 뭐 위원회에서는 뭐 그동안 국회 관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서 그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을 좀 지치게 한 것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검찰개혁 같은 것도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너네도 똑같네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뭐 절차적 정당성을 밟고 막 이렇게 끌어왔던 게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정상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나중에 되면은 좀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정치에서 사람들이 요구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나 정치라든지 정당에 대해서 좀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지금 손에 피를 묻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켜보고 있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를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이정환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과제 자체가 어려운 과제들만 남았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영삼 정권이 했던 개혁은 대통령이 그냥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행정조치로 사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하나의 쫓기는 인사 문제였고 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였고 다만 이제 행사를 하면 되는데 기득권 세력과 연결돼 있는 것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대통령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라든가 그냥 먼저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은 개혁은 하나하나가 다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블라블라 이래서 이제 어려웠다. 그건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다만 이제 저는 또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이 뭐였는지가 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최용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뭘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자체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왜냐면 더 이상 이게 따라 할 것도 없고 선례 모범도 없고 이미 웬만큼 선진국 무턱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던 개혁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임기 초에 적폐청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검찰개혁, 그 다음에 언론개혁. 근데 이게 다 뭐랑 연관돼 있냐면 정치적인 의미의 복수랑 연관돼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 적폐청산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명박 감옥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는 이제 탄핵 때문에 감옥을 갔지만 이명박은 사실 탄핵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최순실하고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굳이 감옥에 보내잖아. 왜냐하면 노무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검찰개혁. 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다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언론개혁. 언론이 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봉화마을에다가 봉화마을 내려가서 이렇게 망원 렌즈 설치해놓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듯이 감시하고 조롱하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문 민주당 집권 세력의 가장 큰 집권 과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원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한 죽음을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하는 명예회복. 이게 사실은 너무나 강력한 요인이 정치적 동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저도 사실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다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 일반 국민들하고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겠어요. 이건 권력 집단 사이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해도 그렇게 국민들이 크게 환호하고 지지할 만한 건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서 금융실명제하고는 다르죠. 금융실명제는 사실 일반 국민들 모두가 다 적용되는 건데 사실 검찰 문턱 일반 국민들이 드나들 일이 몇 %나 되겠어요. 또 언론한테 억울한 일 당하는 국민들 물론 있죠. 물론 오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냐. 일반 국민들이. 다 그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개혁 과제 자체가 애초에 좁았다. 굉장히 좁았고 어떤 특정 어떤 목적,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목적에 국한된 것이었고 그걸 다 했다 치고 만약 그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언론 개혁은 사실 거의 건드리지 못했고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로 어느 정도 했지만 그것도 이게 과연 검찰 개혁이 끝난 거냐라는 게 애매하죠. 검찰 개혁이 끝난 상태가 뭔데? 어떤 상태가 되면 검찰 개혁이 된 건데? 이게 정의하기가 애매한 문제거든요.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진짜 애매하죠. 뭐가 적폐청산이야 도대체. 박근혜 이명박 잡아놓으면 적폐청산 끝난 건가요? 그리고 그걸 했던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때 썼던 게 윤석열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 커져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또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조국을 집어넣다가 조국 사태가 일어난 거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고 그거 외에 정책적인 면에서 한 거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사실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애매하죠. 국민적 합의보다는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고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그냥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딱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한국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이었느냐는 두고두고 논란이 되겠죠.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줬고 그것 때문에 고용률 팍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임기 말에 10,000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마지막 최저임금 인상 이제 논의 시작한다는데 10,000원 가겠어요? 어림도 없죠. 지금 이런 경제 상황,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하면은 이제 코로나 극복 정도가 나중에 업적으로 평가받을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선방하긴 했지만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있지도 않았던 이슈고 중간에 갑자기 터져서 이제 위기 대응을 잘한 거고 사실은 집권하기 전에 하려고 했던 개혁 과제들 중에 예를 들면 심지어 대통령이 광화문 청사로 옮기는 것도 못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거 하나도 못하잖아요. 무슨 보안상의 문제나 경호상의 문제, 교통체증 이런 거 예를 들면서 대통령이 광화문 출근하는 거 하나도 못했다. 세종시로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아예 장기적으로는 정부 자체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문재인 정부는 여러모로 볼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억울한 죽음을 명예회복하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했고 그거 이외에 다른 점에 대해서 사실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로드맵. 그래서 집권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집권을 하는 게 워낙 소중한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천착했고 그리고 나서 탄핵 덕분에 원래 빨리 집권은 1년 정도 일찍 집권했죠. 예상보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던 거고 그리고 급하게 정권을 잡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로드맵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얼기설기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첫 행보가 그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정규직에 정규직화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공 사태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해법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적 논의를 못하고 그냥 진보 진영에서 못하고 그냥 진보 진영에서만 공감대가 이루어진 정책들. 그런 것들을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냥 막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오히려 부작용이 되게 많은 것들이었고 충분하게 정책적 논의를 숙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선 캠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그런 정책적 논의를 충분히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실패들을 충분히 복귀해보고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상을 먼저 제대로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노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또 산업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되고 교육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대선 공약으로 그때그때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1년간 이재명 캠프에서 혹은 그게 이낙연 캠프든 정세균 캠프든 혹은 윤석열 씨든 계속 그런 거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국민과 국민적인 토론을 거치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그래야 최대한 어떤 실패를 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정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조금 더 언급하실 분은 이최복 씨. 추가로 그냥 책 내용은 아니고 그 마지막에 윤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임 정부의 실패에서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에 너무 동감하는 게 그러니까 전임 정부를 부정하는 것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들어설 때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 높은 기대감에 트럼프 이후에 코로나 위기에 와서 잘 하겠냐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지금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극복 백신 잘 배포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칭찬받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때리기는 더 강하게 쪼이면서 동맹국가의 연합을 통해서 좋은 평가 받고 있는 것 같고 경제 부양책 통과시켜서 일단 미국 GDP 성장률 확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인프라 또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투자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때 본인이 부통령으로서 보기에 안 됐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금융위기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왔는데 약간 돈을 세게 풀지 않고 약간만 풀었다가 금융위기가 금방 극복되지 못하고 약간 좀 질질 지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의 소득이 많이 못 올라가는. 근데 이번에 화끈하게 경기부양책 세게 써가지고 확 끌어올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오바마가 임기 초에 공화당과 양당 합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공화당 표 한 표도 못 얻고 의료개혁 굉장히 지지부지 끌어서 지지자들이 되게 많이 실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임기 초부터 민주당 다수니까 민주당 다수 허용해가지고 주요 법안 다 밀어붙이고 그래서 초반에 성과를 내니까 이제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게 이제 전임 정부의 행보에서의 실패에서 배우던 전임 정부에 있을 때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뭔가 시사점을 끌어내건 그런 거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라면은 상대방 진영이 제기했던 의제라도 그대로 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와 거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시사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건 좀 이어가고 잘못한 건 수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청산주의적 태도. 전 정부는 무조건 잡으니까 다 날려야 돼. 이런 식의 인식은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보람 씨, 소감도 마지막 소감도 좋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추가하셔도 좋고요. 김보람 씨, 음소거 키시고. 네. 네, 말씀 잘 들었고,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떻게 집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권하고 나서, 그런 로드맵을 잘 구상해서 늘 평소에 국민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서 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집권을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어쨌든 그거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것들이 또 역량을 또 쌓아가는 데에도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네,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복 대표님, 네, 이재복 위원장님. 네네. 윤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적폐청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만 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병행되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 개혁들이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개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임기 초에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그리고 성공했다면 그 뒤에 다른 일들도 더 잘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정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에 보궐선거에 지고 나서 우리가 다수당이 180석이 되고 나서 정말 더 이렇게 무슨 지지율이나 혹은 타협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밀어붙였어야겠다라는 인식을 지금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남은 상황에서 지금 다시 검찰 개혁을 꺼내들고 언론 개혁을 꺼내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부동산, 주거 안정 문제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궁금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물론 이제 이정화 의원님이 민주당을 전체 대변하는 건 아니시지만 좀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또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완화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어떤 좀 내부의 의견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 마지막에 갑자기 엄청 뜨거운 이슈를 확 던지시네요. 이정화 의원님 의견 먼저 듣고. 어쨌든 저는 지금 저희가 당대표랑 최근에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후보자들이 내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윤호중 의원이 또 원내대표가 돼서 하는 얘기가 민생은 앞바퀴고 개혁은 뒷바퀴로 해서 사륜구동으로 굴러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부분 대표들이 좀 당대표나 후보자들이 좀 더 선명하게 하는 쪽으로 많이 공약을 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도 민생으로 정면 돌파라든지 민생을 앞세우고 개혁은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법을 개정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은 사립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문제가 있는 건 다 아는데 결국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가 잘못을 해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정원을 감축한다든지 예산 지원을 적게 하는데 그건 학교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은 사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누구는 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했고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랑 지금이랑 개선된 게 거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자녀를 학교를 보내보면 다시 또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겪었던 학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상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론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정원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다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 쪽에서 민생을 앞세우는 건 좋은데 민생이란 말로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민생 중에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차라리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해서 4가지 신문법, 국가보안법 개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4대 개혁, 4대 부문 개혁이라고 해서 금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렇게 정부 공공부문 개혁 이렇게 딱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면 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개혁하겠다라는
그 로드맵을 미리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 정부는 뭐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이유는 뭐구나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게 적어도 지식인층에서라도 공감대가 생기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도 되면 사실 다 지식인이잖아요. 다 배우면 배우고 다 공적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도 그게 머릿속에 감이 안 잡혀 있다고 그림이. 그런 그림을 잡아주려는 노력을 사실은 집권 세력이 해야 됩니다. 특히 당 지도부가 그런 청와대랑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거 우리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거는 꼭 하자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개혁까지를 딱 제시를 하고 1, 2, 3, 4 이렇게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딱 입법을 해나가는 그런 게 남은 시간에 좀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기조를 흔들면 안 돼요. 지금 공시지가 올라갔다고 해서 자꾸 공시지가 완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의 메시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 완화하면 집 있는 사람들 더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개혁이 그게 아니라 보유세는 강화하고 보유세는 현실화하는 거거든요. 강화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그에 맞게 현실화하는 거고 양도세를 낮춰줘야지. 이 양도세가 낮춰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물건을 팔면 그게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건물을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으면 그 자체가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 15억에 사는데 10억에 팔어. 그러면 5억 정도 차익은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지. 예를 들면 5억에 샀는데 10억짜리 집이 됐는데 그 10억을 팔아서 또 다른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해. 그럼 그건 평행이동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 내지 말아야지. 세금 받지 말아야지. 근데 그것까지도 5억 원 차익에 대해서 세금 받고 또 새로운 집을 10억을 사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추는 기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그대로 높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완전히 어떻게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분통 터지는 거지. 그럼 선거만 기다리는 거지. 이놈의 정권 어떻게 되나 보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를 하는 게 그 국민주택 특별하게 세입을 좀 확충하자는 건데 집을 살 사람은 사고 그냥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월세를 내면서 좀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얼마 전에도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고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월세를 내니까 자기는 돈을 버는 입장에서 자기가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이전에 그렇게 안 해왔었으니까 그런 집주인이 많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이 집을 돈을 주고 내가 이 공간을 사는 거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집주인이 막 요구하고 막 부당하게 그 이외로 감정적으로 좀 압박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공공에서 공급을 해주면은 좀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임대주택 비율이 전국에서도 낮고 그리고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세원을 좀 마련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주거빈곤 아동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정의를 해놨는데 그러면 또 추가로 세입을 확보를 해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니까 도시공사에서 그 택지 개발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시에다가 그 이익 배당금으로 한 1년에 200~300억씩 주는데 그중에 40% 이상은 이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 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부서에서 갑자기 그렇게 세입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정질문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택 공급도 민간에만 다 맡겨두는 게 아니라 좀 지자체나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도 같이 가면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그 공급은 어쩐지 계속 공공 부문에서 책임지고 늘리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임대주택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근데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금 폭등하는 게 문제니까 이제 그런 단기적으로 세금 대책도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죠. 저희도 막 오늘 10억씩 올라요. 그렇죠. 부산도 요즘 저 얼마 전에 LCT 갔다 왔잖아요. 참 좋던데. 그 참 박형준이 살만하다.
마무리 하시죠. 어쨌든 오늘 뭐 어떠셨나요? 우리 이번에 이정화 의원님부터 그냥 간단히 짧게 처음 옥저버로 참여하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어쨌든 독서 토론인데 책을 다 못 읽고 참석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얘기를 오늘은 제가 책을 안 읽어서 뭐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주제가 있는 만큼 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이재복 대표님 소감. 음소거 키시고. 네. 저도 오늘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특히 최웅림 님도 이제 언제부터 같이 하셨죠? 이제 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하시는 업무와도 좀 연관된 좀 이런 글로벌한 인식이나 비교 이런 얘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정화 의원님도 같이 앞으로 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의정 활동 하실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배우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분 안 남았잖아요. 대통령 이제 우리 공부할 분들이. 그분들 끝나고 뭐 할까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보람 대표님도 소감. 네, 저는 아까가 마지막 그 소감을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아까 그렇게 마무리 말을 네, 했었던 건데, 네, 아무튼 저도 뭐 여러 가지 사실 개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나오는 개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고, 네, 사실 실체도 모르겠고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개혁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답답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네, 마무리 발언이니까 네, 다시 또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도 너무 네, 뜻깊고 유익하고 즐겁게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웅림 씨도 간단히 뭐 짧게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모임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게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보고 나면은 회사에서 임하던 시절에는 회사 일로만 세상이 다 보였는데 그냥 더 넓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란 관점에서 그게 되게 좋고, 네, 그게 되게 소시민이 아니라 공인의 시각으로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 정책 다룬 책들 볼 때는 또 느낌이 다른 게 이게 정치는 머리도 채우지만 가슴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슴을 채우는 데는 실제 정치인들의 삶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서 되게 좋고, 정치 대통령들 얘기 끝나고 나면 뭐 볼지 고민이 되는데 한번 정책적으로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 또는 다른 나라의 정치인에 대한 걸 봐도 또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볼 사람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뭐 아직 한참 꽤 많이 남아 있고요. 자, 그러면